1981년 9월 4일 12살의 팀 슬레이튼과 15살의 제프 슬레이튼의 어린 시절은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플로리다주 레이클랜드의 아파트 침실에서 어머니 린다 슬레이튼이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는 반나체 상태로 구타당했으며 목에는 철사 옷걸이가 감겨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가족과 가까운 사람의 소행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차별 공격이었을까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조명하는 M7 크라임 스토리 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사건은 린다 슬레이튼의 이야기입니다.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되면 충격에 빠질 만큼 뒤틀린 사건이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플로리다주 포크 카운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 중 하나인 레이클랜드입니다. 1981년 당시 레이클랜드는 활기 넘치는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주거지역은 듀플렉스 주택으로 가득했고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많은 끈끈한 유대감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죠. 또한 곳곳에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어 포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린다와 두 아들이 살았던 노스브루넬 파크웨이 3권 샘번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엔 많은 듀플렉스 주택이 있었고 슬레이튼 가족 역시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머문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린다와 두 아들은 사건 발생 2주 전 엘라베마주 하트셀에서 플로리다주 레이클랜드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었을까요? 혹시 과거의 원한이 새로운 곳까지 따라온 걸까요? 린다 패터슨 슬레이튼은 1950년 3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6살에 처사들 제프리 슬레이튼을 임신했고 3년 후 둘째 아들 티모시 슬레이튼을 낳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두 아들의 아버지인 프랭크 슬레이튼을 설득해 결혼하고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행복한 가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프랭크는 아내와 두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폭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에 시달렸던 그는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제프와 팀은 아버지가 종종 괴물로 변했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폭력적인 주정뱅이였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세 사람을 구타했습니다. 이혼이라는 생각이 린다의 머릿속을 스쳐갔고 1974년 린다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폭력적인 남편 프랭크 슬레이튼과 이혼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9년의 결혼 생활 끝에 린다는 두 10대 아들과 함께 싱글맘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고 아들들 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신적인 어머니로서 일과 집안일을 병행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차가 없어서 아들 제프와 팀은 종종 걸어서 등교하거나 누군가 태워주면 차를 얻어 타곤 했습니다. 학교 외에도 제프와 팀은 풋볼을 정말 좋아했는데 풋볼 연습에 갈 차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코치인 조 코치님이 집이나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곤 했습니다. 9월 4일이 되기 일주일 전 린다는 어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함께 살면 집안이 정돈되고 더 아늑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의 여동생 주디도 종종 언니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자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981년 9월 4일 오전 8시 30분경 주디는 린다의 아파트에서 상상도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살인사건 전날 밤인 1981년 9월 3일 제프 슬레이튼은 풋볼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먹을 것이 없자 그는 조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밤 9시 30분경 제프는 다시 집에 도착했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쯤 린다와 그녀의 어린아들 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웃집에 카드게임을 하러 갔다고 말했지만 그 전에 밀린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제프는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팀은 잠자리에 들었죠. 이 무렵 아들 제프가 그녀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그날 낮에 두 사람이 다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화해하자 린다는 아들들에게 잘 자라고 인사했습니다. 제프는 이 말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사랑해요, 연마. 내일 봬요. 그는 이 말이 어머니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981년 9월 4일 오전 8시 30분경 주디가 린다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린다의 방으로 올라가 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린다가 아직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린다는 보통 아들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려던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린다의 방 창문에 가리개가 없었고 게다가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주디는 린다의 방으로 돌아가 다시 문을 두드렸고 이번에는 문을 열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린다 슬레이튼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소리에 집 근처에 있던 관리인이 달려왔고 즉시 9911에 신고했습니다. 린다는 목에 철사 옷걸이가 감긴 채 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일부 노출된 상태였고 침대에 걸쳐 머리가 바닥으로 향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저항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옷장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외에 방에 있는 다른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몇 분 만에 레이클랜드 경찰, 뉴스기자, 구급대원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범죄 현장, 출입 금지라는 노란색 테이프가 린다의 집 전체에 둘러쳐졌습니다. 팀과 제프는 경찰관들이 와서 깨웠고 범죄 현장이 된 집을 떠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프는 어머니의 방을 보지 않고 지나칠 수 있었지만 팀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살아계신 모습이 아니었죠. 두 아이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부모님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린다는 살해당했을 때 31살이었습니다. 아들들인 팀과 제프가 조부모님 댁으로 보내지자마자 레이클랜드 경찰서에 에드거 피켓 경사가 범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에드거 경사는 린다의 침실에서 몇 개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고인인 린다 슬레이튼의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것이 아닌 지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바닥 자국이었습니다. 그 손바닥 자국은 린다의 침실 창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창문 가리개가 사라졌던 그 창틀이었습니다. 린다 슬레이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부검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팔과 어깨, 목 주변에서 여러 개의 상처와 멍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는데 이는 성폭행의 증거일 수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먼저 잔혹하게 폭행당한 뒤 성폭행을 당했고 그 후 자신의 옷장에 있던 철사 옷걸이로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견된 증거 중 손바닥 자국은 일치하는 사람만 찾으면 즉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DNA 감식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범인일지 가려내기 위해 경찰은 그녀의 가족관계 전체를 샅샅이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린다의 전 남편인 프랭크 슬레이튼이었습니다. 1975년 당시 프랭크와 이혼할 때 린다는 그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폭력적이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가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위해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린다가 살해된 밤 그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그는 엘라베메에 있는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전히 그를 의심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린다의 아들인 제프 슬레이튼이었습니다. 경찰은 왜 그를 용의자로 생각했을까요? 린다가 살해되기 전 제프 슬레이튼은 어머니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제프는 어머니와 가깝지만 때로는 서먹한 관계였습니다. 장남으로서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나중에는 싱글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제프와 어머니는 종종 서로 사이가 틀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는 항상 화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날 밤, 제프는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와 화해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사건에 대해 신문했고 2차례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게 했습니다. 그가 검사를 통과하자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당시 린다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싱글맘이었던 린다는 누군가와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백인 남성은 그녀와 아이들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원 조회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역시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 무렵 용의자가 바닥나고 있을 때 2001년 9월 한 가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린다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24세 남성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미 울머였습니다. 당시 그는 10살짜리 소녀를 침실 창문으로 끌어내 거의 죽일 뻔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조사한 결과 그는 8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범죄 수법이 린다의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게다가 살인 사건 당시 지미는 린다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들로 인해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미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 대조가 불가능했습니다. 즉, 검사를 하려면 그의 시신을 파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미의 어머니가 DNA 검사를 허락했고 그의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DNA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옆집의 전과자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린다를 죽였을까요? 이 무렵 며칠은 몇 주로 그리고 몇 달로 흘러갔습니다. 레이클랜드 형사들은 다른 사람들도 조사했지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슬레이튼 형제는 인생의 새로운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그들에게는 조부모님인 클래런스와 마가렛 해리스뿐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린다의 부모님과 아들들은 그녀의 장례를 치렀고 곧이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노스 브루넬 파크웨이 3여권 그 세 번지에서 일어났던 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팀은 다시 풋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팀 동료들과 코치님이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회상합니다. 조부모님 댁으로 돌아갈 차편이 없을 때도 조 코치님은 여전히 그를 연습에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한 달 후 팀은 자신의 팀 사진을 침실 벽에 걸었습니다. 그에게 그 사진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어머니를 잃은 어린 형제는 각자의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는 어엿한 남자로 성장했습니다. 제프는 결혼해서 2아이를 낳았습니다. 팀 역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형제는 어머니의 사건에 어떤 진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레이클랜드 수사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프 슬레이튼은 린다가 살해된 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 사실을 안고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린다의 이웃들조차 그녀가 살해된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프와 팀은 각자 성공적인 삶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계속 진행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팀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형사를 거쳐야 하든 우리는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엄마를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걸 그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린다가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났지만 10년이 넘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8년 에드거 피켓 경사가 퇴직하면서 슬레이튼 사건은 새로운 수사팀에 배정되었습니다. 브래드 그라이스 형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증거물들을 검토하던 중 1981년에 수집되었던 슬레이튼 사건의 신원미상 DNA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플로리다법 집행국, 즉 FDLE로 알려진 주의 주요 범죄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1999년 FDLE의 범죄 연구소는 린다 슬레이튼을 살해한 미지의 범인에 대한 완전한 DNA 프로필을 분석하고 개발해 낼 수 있었습니다. DNA 프로필을 받은 후 그는 다시 한번 용의자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각 용의자에게서 DNA 샘플을 확보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때는 2001년이었고 그라이스 형사는 DNA 프로필이 일치하면 살인범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먼저 슬레이튼 형제와 확실히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곧 그는 형제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형제들이 도착하자 그라이스 형사는 그들의 DNA 샘플을 채취하여 추가 검사를 위해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곧이어 제프의 이름은 사건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조사 대상은 프랭크 슬레이튼이었습니다. 이때 프랭크는 술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린다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년 동안 그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일부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팀과 제프도 이 기간 동안 아버지를 만나 과거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자신의 DNA를 검사를 위해 보내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DNA는 형사가 살인범을 가리킬 것이라고 믿었던 가상의 신원미상 DNA 프로필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라이스 형사는 2005년 슬레이튼 사건의 신원미상 DNA 프로필을 FBI의 전국 DNA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했고 그곳에서 새롭게 제출된 DNA 샘플과 지속적으로 교차 대조되었습니다. 그는 DNA 증거를 이용해 수사 과정에서 수십 명의 용의자를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레이튼 사건에 17년을 바친 후 2015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라이스 형사 이후 슬레이튼 사건은 새로운 형사들인 타미 히스코트와 러셀 헐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타미 형사는 수사 3년 차에 FDLE가 신원미상의 DNA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사는 FDLE에서 근무하는 유전계보학자인 C.C. 무어에게 연락했습니다. 슬레이튼 사건의 신원미상 DNA를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C.C. 무어가 운영하는 공개 유전자 정보 사이트인 GED 매치는 그녀가 슬레이튼 사건의 익명 DNA를 그곳에 업로드하자 신원미상의 살인범과 DNA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생성했습니다. 그녀는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부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유전적 가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수사가 깊어지면서 무어는 살인범의 가계도에서 3개의 분파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린다 슬레이튼 살인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DNA 프로필로 만들어진 가계도는 그가 린다 슬레이튼을 살해한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반전은 너무나도 기괴해서 팀과 제프 슬레이튼조차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팀의 침실 벽에 걸려있던 사진이었고 그의 어깨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조셉 클린턴 밀스, 바로 조 코치였습니다. DNA 프로필로 만들어진 가계도는 그가 린다 슬레이튼을 살해한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살인범의 이름을 알게 된 타미 형사와 러셀 형사는
조셉 밀스의 신원 조회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몇 가지 범죄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언장을 위조하여 절도를 저지른 것이었는데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그의 손바닥과 지문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에드거 피켓 경사는 범죄 현장의 창틀에서 손바닥 자국을 발견했었습니다. 이는 40년 이상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유가족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수사관들은 1981년 린다 레이튼의 창틀에서 채취한 손바닥 자국과 밀스의 손바닥 자국을 비교했고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의자의 최근 DNA 샘플을 슬레이튼 사건의 DNA와 비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모르게 그의 DNA를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조셉 밀스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여 경찰서에서 그의 DNA가 있을 만한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쓰레기를 분류하던 중 그들은 봉투 중 하나에서 의료용 반창고 조각을 발견했고 이를 범죄 연구소로 보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DNA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형사들은 밀스의 사생활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58년 생애의 대부분을 플로리다주 캐슬린에서 보냈는데 그곳은 범죄 현장에서 불과 30분 거리였습니다. 그는 결혼했고 자녀와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거의 2주 후에 나온 범죄 연구소의 결과는 발견된 미상의 DNA와 의료용 반창고에 있던 밀스의 DNA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12월 형사들은 밀스를 체포하여 신문을 위해 연행했습니다. 1981년 당시 조셉 밀스는 범행을 저질렀을 때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살인사건 바로 다음 날 경찰은 그와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전화통화였습니다. 그 짧은 통화에서 밀스는 살인 전날 밤인 1981년 9월 3일 풋볼 연습 후에 그를 내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밀스는 신문 중에 린다 슬레이튼이 합의해 성관계를 갖기 위해 자신을 초대했다고 주장했지만 형사들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살인사건 전날 밤 이전부터 그녀를 노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종종 팀을 풋볼 연습에 데려다주고 연습 후에 집에 내려주는 모습이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슬레이튼 가족 근처에 살았다는 사실도 의심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981년 9월 3일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밀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풋볼 연습 후 팀을 집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는 돌아와 린다의 침실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장 안에 숨어 그녀가 잠자리에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는 린다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마침내 그녀의 옷장에서 꺼낸 철사 옷걸이로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조셉 밀스는 1급 살인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린다 슬레이튼의 가족들은 그와 마주하며 왜 그녀를 죽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냥 이유를 알고 싶어요, 조. 왜 우리 엄마를 내게서 뺏어갔나요? 하지만 밀스는 법정에서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뿐 그들에게서 어떠한 대답이나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밀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슬레이튼 형제는 밀스가 살아서는 감옥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어느 정도 위안을 얻었지만 그들이 어머니 없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동안 그가 수십 년간 자유를 누렸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팀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조 코치는 당시 그에게 롤모델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팀은 또한 밀스가 종종 그에게 사건에 대해 묻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인을 찾는데 진전이 있는지 묻곤 했지만 그것은 자신을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는 풋볼 연습 동안
아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는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곤 했어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 소식이나 단서는 없어? 라고요. 저는 아니, 아무것도 없어라고 대답했죠. 오늘날까지도 팀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 못합니다. 팀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살인자의 사진을 제 집에 이 식탁에 내내두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완전히 비통에 잠긴 제프는 여전히 린다가 살아있었다면 삶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팀과 제프는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어머니의 묘를 찾고 제프는 매년 그녀의 기일이 되면 촛불을 켭니다. 그들에게 닥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미제 사건의 결말을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뒤틀린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실제 범죄 콘텐츠를 원하시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